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 얼마 전에 나는 브릿지 파티에 갔다. 나는 카드놀이를 할 줄 모르는데 마침 나처럼 게임을 할 줄 모르는 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라디오에 출연하여 유명해진 로엘 토머스의 전 매니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여행기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그와 유럽을 자주 여행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 그러세요, 카네기 씨. 당신이 방문한 멋진 곳과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듣고 싶군요. 우리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최근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요?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저는 항상 아프리카를 가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간 것은 언젠가 알제리에서 24시간 머문 것이 전부랍니다. 진짜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보셨어요? 그랬군요.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부럽습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부인의 이야기는 45분이나 계속되었다. 그녀는 내가 가본 고장들과 경치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묻지 않았다. 나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이 부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한 사람의 청중이었던 것이다. 자신을 과시해 보이면서 자기가 갔던 곳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인이 과연 비정상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인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뉴욕의 한 출판사가 주최한 만찬회에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식물학자와 만난 것이 생전 처음이라서 나는 그에게 흠뻑 빠져버렸다. 식물학자가 이국 풍치 가득한 식물과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과 실내 정원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넋을 잃고 듣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실내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 식물학자는 내가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만찬회에 초대받은 손님이었다. 다른 손님이 10여 명 더 있었지만 나는 모든 사교계의 규칙을 어기고 다른 손님들을 무시한 채 몇 시간 동안 그 식물학자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자 나는 손님들과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때 그 식물학자는 그날의 주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 몇 가지 칭찬을 했다. 그는 나를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저것 나에 대해 언급하고는 가장 재미있는 대화가 라며 말을 맺었다. 가장 재미있는 대화가라고?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제를 바꾸지 않고는 말을 하고 싶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펭귄의 구조에 관해서만큼이나 식물학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한 가지만 했다.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것이다. 진심으로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들었던 것이며 식물학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연히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이다. 잭 우드포드는 사랑의 이방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열중해서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은근한 찬사에 저항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열중해서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은근한 찬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을 빼앗겼다. 나는 식물학자에게 대단히 재미있었고 배운 바가 많았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랬다. 나도 그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와 함께 채집을 나가고 싶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다. 나는 그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또 그를 다시 만났다. 실제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그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업상의 면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일까?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인 찰스 W. 엘리어트에 의하면 성공적인 사업상의 상담에는 비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엘리어트 총장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명수였다. 미국 최고의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인 헨리 제임스는 이렇게 회상했다. 엘리어트 박사의 경청하는 태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닌 활동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똑바로 펴고 꼿꼿이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푹에 잡고 깍지를 낀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또는 빠르게 돌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은 채 말하는 사람을 마주보고 앉아 귀뿐 아니라 눈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면담이 끝날 때쯤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 아닌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 하버드 대학에서 4년이나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비싼 돈을 들여 점포를 빌려 유령 있게 물건을 구입하여 진열장을 멋지게 장식하고 광고에 수만 달러를 소비하는 백화점 주인이 남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고객과 싸움을 벌여 고객을 화나게 만들어 점포 밖으로 쫓아내는 점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시카고에 있는 한 백화점은 매년 그곳에서 수천 달러의 상품을 사들이는 한 고객을 거의 잃을 뻔했는데 그 이유는 한 점원이 그 고객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카고에서 우리 강좌에 참석했던 헨리에타 더글라스 부인은 박앤세일 때 구입한 코트를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점원은 그 부인의 불평조차도 듣기를 거절했다. 부인께서는 이 코트를 박앤세일 때 사셨잖아요. 여기 읽어보세요. 하고 점원은 큰 소리로 말하며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가리켰다. 반품은 안 됩니다. 일단 사간 물건은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라이닝에 흠이 있으면 고쳐서 입으세요. 하지만 이건 하자가 있는 물건이 아닙니까? 하고 더글라스 부인은 불만 섞인 말을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반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녀는 앞으로 2번 다시 이 백화점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화가 나 그곳을 나가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여러 해 동안 단골 거래로 알고 있던 백화점 지배인의 인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지배인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지배인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코트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다. 박앤세일은 계절이 지난 상품을 싸게 처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품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원칙도 하자가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이닝은 우리가 수리하거나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인이 원하시면 현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만일 지배인이 그곳에 오지 않고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 백화점은 단골 고객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직업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도 중요하다. 뉴욕주의 크로톤 온 허디슨에 사는 밀리 에스포시토 부인은 자녀가 이야기하기 원할 때 그것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에스포시토 부인은 아들 로버트와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다. 로버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의논하고 난 뒤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난 엄마가 나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물론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넌 그걸 의심했었니? 로버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나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엄마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손을 멈추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상습적인 불평론자, 심지어는 가장 거친 비평가까지도 종종 인내심이 있고 동정적인 태도를 지닌 경청자 앞에서는 유순해지고 성질을 부리지 않는 법이다. 경청자는 성남 불평꾼이 코브라처럼 몸을 빳빳이 세우고 입으로 독을 내뿜는 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뉴욕 전화회사는 몇 년 전에 교환원에게 마구 욕설을 퍼붓는 굉장히 못된 고객 한 사람과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욕을 퍼붓고 화를 내며 전화선을 송두리째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전화 요금을 청구해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납부를 거절했다. 그는 신문에 투서를 했고 공공사업위원회에 수없이 소청을 제기했으며 그 회사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 결국 전화회사 직원 가운데 가장 분쟁 해결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그 고객을 면담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분쟁 해결 전문가는 잠자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난에 가득 찬 말들을 충분히 늘어놓게 내버려뒀다. 전화국 직원은 이야기를 들으며 예스를 연발하면서 그의 불만에 동조를 했다. 그는 계속 화를 냈고 저는 거의 3시간 동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고 그 직원은 내가 주최하는 강좌에 나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갈 때에도 저는 몇 시간 동안 그가 욕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와 4번 면담을 했는데 4번째 면담이 끝날 때쯤에 저는 그가 시작하려는 모임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전화가입자 보호협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모임의 회원이고 아마 제가 아는 한 한 사람을 빼놓고는 제가 전 세계에서 단 한 명의 회원일 것입니다. 면담을 하는 동안 저는 상대방의 주장에 동정심을 나타내며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그런 태도를 보인 전화국 직원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러 간 용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방문 때에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2번째, 3번째 면담 때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번째로 면담을 할 때 저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습니다. 그는 밀렸던 요금을 청산하고 전화회사와의 분쟁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사업위원회에 대한 소청을 자진해서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 말썽 많은 사나이는 가혹한 착취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성스러운 십자군으로 자처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 원했던 것은 자기 중요감이었다. 그는 처음에 그 중요감을 욕설과 고소로 얻어냈지만 전화국 직원으로부터 중요감을 얻게 되자 그의 망상이 빚어낸 불평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데트머 모직회사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우수한 모직회사 중의 하나인데 창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 창립자인 줄리언 F. 데트머의 사무실에 어느 날 아침 한 고객이 뛰어들어왔다. 이 남자는 우리 회사에 약간의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데트머는 나에게 설명했다. 그 고객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신용관리부는 그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용판매부에서 여러 번 독촉장을 받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시카고까지 먼 길을 달려와 내 방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절대로 지불할 수 없으며 다시는 데트먼 모직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몇 번 말을 막으려고도 했으나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말을 끝내고 얼마쯤 지나 상대방의 말을 들을 분위기가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시카고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신용관리부가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다면 틀림없이 다른 고객들도 그런 식으로 괴로울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찾아오시지 않으셨어도
제가 찾아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약간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저와 한바탕 싸우기 위해 시카고까지 왔는데 제가 그와 다투는 대신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장부에서 지워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고 또 우리 직원들은 수천 명의 고객을 상대하지만 그는 자신의 거래분만을 취급하고 있으니 틀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우리가 잘못했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의 입장이 되면 저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회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몇몇 모직 회사를 그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도 그가 시카고에서 왔을 때 함께 식사하곤 했기 때문에 그날도 저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는 그 초대를 매우 어색해하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그에게 한 것처럼 공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얼마 후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았더니 잘못 계산된 송장을 발견했다며 사과 편지와 함께 말썽이 된 돈을 붙여왔습니다. 그 후 그는 아들을 낳았는데 미들네임을 데트머라 붙였으며 우리는 그가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 친구와 회사의 고객으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여러 해 전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한 소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빵가게의 창문을 닦았다. 그의 가족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밖에도 소녀는 매일 바구니를 들고 나가 석탄 마차가 시궁창에 흘리고 간 석탄 부스러기를 주우러 다니곤 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에드워드 보크였다. 그는 6년 이상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저널리즘 사상 가장 성공적인 잡지의 편집인이 되었다. 에드워드 보크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는 길지만 그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는 것은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보크는 이 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리들을 이용하여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13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온 전신회사의 사환이 되었지만 교육을 받으려는 생각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크는 독학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 유명 인사 전기 전집을 사기 위해 충분한 돈이 모일 때까지 차비와 점심값을 절약했다. 보크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고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더 상세한 이야기가 알고 싶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뛰어난 경청가였다.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의 입후보하고 있던 제임스 A. 가필드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그가 어릴 때 운하에서 배를 끄는 인부로 일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가필드 장군은 답장을 보냈다. 그는 또 그란트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장군이 치른 한 유명 전투에 관해 질문했다. 그란트 장군은 지도까지 그려 보크에게 답장을 했고 이 14살 먹은 소년을 집에 초대하여 하루 저녁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다. 얼마 안 있어 이 웨스턴 유니온의 급사 보크 소년은 미국의 많은 유명 인사들과 서신을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다. 랄프 waldo 에머슨, 올리버 웬델 홈즈, 롱펠로우, 에이브러햄 링컨 부인, 루이자 메이 알코트 여사, 셔먼 장군, 제퍼슨 데이비스 등 쟁쟁한 이들이었다. 소녀는 그 유명한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했을 뿐만 아니라 휴가 때면 그들을 찾아갔으며 그때마다 극진한 손님 대접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다. 유명인들은 이 소년에게 그들의 인생을 형성했던 꿈과 야망을 옮겨 불을 붙였다. 그것은 여기에 기술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수백 명의 저명 인사들을 인터뷰했던 저널리스트인 아이작 F. 마코스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정신이 팔려 남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며 남 이야기를 잘 듣는 능력이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비단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역시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을 원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는 언젠가 이런 글을 실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할 사람이 필요할 때 의사를 부른다. 남북전쟁의 위기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사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워싱턴으로 와줄 것을 부탁했다. 링컨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그와 상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 옛날 이웃 친구는 백악관을 방문했고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해 몇 시간 동안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링컨은 그것에 반대하는 것과 찬성하는 것에 관해서 언급한 다음 노예를 해방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겁이 나서 노예를 해방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의견을 담은 편지들과 신문 기사를 읽어주었다.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어댄 링컨은 옛 친구에게 악수를 청해 작별 인사를 하고는 한마디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그를 일리노이로 돌아가게 했다. 링컨은 모든 이야기를 혼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링컨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얼굴이 훨씬 밝아져 보였습니다. 라고 링컨의 옛 친구는 말했다. 링컨은 그의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링컨이 원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이다. 종종 성난 고객이나 불만을 품은 사원이나 감정을 상한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경청자 중에 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였다. 프로이드를 만나본 사람은 그의 경청하는 태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도저히 프로이드를 잊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집중된 주의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혼을 파고드는 응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온화하고 다정스러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고 제스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나에게 보내는 주의력, 내가 말한 것에 대한 그의 찬사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말을 그렇게 들어줄 때의 기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피해 다니게 하고 등 뒤에서 당신을 비웃고 경멸하게 만들 방법을 알고 싶다면 여기에 그 처방이 있다. 누구의 말이든 절대로 오랫동안 듣지 말라.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의 일을 떠들어대면 된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남이 말을 하거나 말거나 중단시키고 자기 말을 하면 된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일부는 유명 인사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에 도취되어 있고 자신의 중요감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로지 그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컬럼비아 대학 총장으로 단연간 재직했던 니콜라스 머레이 버클러 박사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다. 가령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더라도 교양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주의 깊은 경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먼저 남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업적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들보다 몇백 배 더 그들 자신의 소망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치통은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드는 중국의 기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목에 돋은 종기가 아프리카의 지진보다 그에게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다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하라. 원칙 4.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라.